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살 안 찌는 체질을 하루의 루틴으로 꾸준히 가져가신다면요, 내가 살찌는 체질이었다가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포함한 7시간 반 정도의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의 원칙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먹는 것을 떠나서 다이어트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수분 섭취예요. 요즘엔 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좀 반대거든요. 물이 수분 섭취가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요, 불과 한 5년 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현대인들은 미세한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을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에 대한 수분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할 때 1.5리터, 2리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순수한 물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전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 먹는 국,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류, 이런 데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5리터에서 2리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요, 수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이 몸에 들어와야 우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세포도 제대로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날 짜게 먹었다든지 술 먹으신 분들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물 1.5리터 내지 2리터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에 대한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수면이에요.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이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거꾸로 우리 현대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휴대폰이 우리 눈에 이 밝은 불빛을 쬐어주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퇴근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OTT, TV를 보면서 팝콘 하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낙인 사람도 많고요. 밤에 너무 재밌는 거. 또 그래서 요즘 또 정치 유튜브 보시냐고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OTT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보고 또 이제 태블릿 PC로 보면서 눈에 밝은 빛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뇌에서는요, 낮이구나, 정신을 깨워야지라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나는 졸리면 잠이 들어야지 하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은요,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 가서 잠을 들기를 바라는 어폐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만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면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예전에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밑에 들어가서 수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먹는 거 다음에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수면의 중요성이 커졌거든요. 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천연 식욕 억제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고 성장을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요, 지방세포를 사지말단으로 퍼뜨리고요, 복부 비만을 끼워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사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은요, 다음날 이상한 게 막 땡겨요.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사발면 같은 게 막 땡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들이 막 땡깁니다. 이것이 다 이 밤에 잘 때 이 제대로 잠을 못 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교란이 와서 그래요. 또 하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만약에 일을 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코티졸이라고 하는데요, 코티졸 농도가 쫙 올라가면요, 다음날 우리 몸에서는요, 정말로 단 게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 못 자고 밤을 새워서 다음날 이제 시험 보고 나면요,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땡겼던 경험도 저도 있어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그 라면 같은 것도 막 땡기고요. 그 케이크 같은 게 막 땡기고 그래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수면은요, 이제는 잠이 오면 잠을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에 한 9시 10시 정도가 되면은요. 좀 어둡게 해 놓으시고요, 집을. 그다음에 휴대폰은 멀리 치우시고 침대에 앉아서 은은한 간접 조명을 쬐면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불과 30-4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다들 침대에서 책 조금 보다가 잔다.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지켜 주시고 휴대폰은 치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를 포함해서 7 시간 반 전후의 수면 시간을 꼭 취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에게 "밤 10 시에 주무세요." 하는 건 고문과 같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라는 생각 꼭 해 주세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10 시부터 2 시까지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하나도 못 취하고 새벽 2 시에 잔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인 거예요. 조금씩 땡기셔서 새벽 2 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2 시에 주무셔라. 새벽 1 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1 시에 주무셔라. 좀 땡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일어나는 요런 생활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방법과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잠을 못 자고 하면요. 다음날 가짜 식욕이 생겨요. 뭐냐면요.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이 가짜 식욕은요. 이 천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가짜 식욕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갈증이 생겼을 때, 몸에 물이 부족해졌을 때 뇌에서 신호를 내리는데요. "야, 주인아, 뭐 좀 먹어라. 물이 부족한데 물 말고라도 뭐 좀 먹어라."라는 신호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그걸 잘못 파악을 하고 '아 그래? 그러면 과자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식욕이라고 느껴질 때는요. 포만감 있게 물을 한 잔,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래서 식욕이 쫙 가라앉으면은요.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식욕이 이상한 식욕이 땡겨요. 그럼 '아 이거는 가짜 식욕이네.' 그래서 물을 한 잔 먹으면 1-2 시간은 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고 이 가짜 식욕을 좀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침에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1 시 12 시가 정도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식욕이 당긴다. 그러면은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물로도 좀 가시지가 않는 식욕이 있다면 단백질 바라든지 우리가 천연 치즈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해 놨다가 무가당 두유도 좋아요. 이런 걸 준비해 놨다가 조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있습니다. 살 안 찌는 체질을 하루의 루틴으로 꾸준히 가져가신다면요. 내가 살찌는 체질이었다가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요. 충분히 이제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를 포함한 7 시간 반 정도의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날 조금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시면요. 특히 주말 같은 데 늦게 일어나시면요. 또 생체 시계가 교란이 와 가지고 그만큼 더 식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잔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신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탈수도 개선이 되고 다이어트의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게 너무나 자제가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침을 이런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침을 드십시오. 그 아침은 간단한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섞은 요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하실 때 뭐 운전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충분히 좀 걸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좀 아침에 일찍 인제 출근을 해서 주차를 해 놨다. 자가용을 타고 가서 주차를 해 놨다 그러면 쪼금 일찍 나가셔서 동네를 걸으십시오. 계단 있으면 계단도 올라가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걸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좀 걸어 다니신다든지 요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중요한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쬐십시오. 아침에 햇빛을 많이 쬐더니 비타민 D 합성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아져서 하루 종일 다이어트가 잘 됐더라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햇빛을 쬐면 쬐수록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빛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야외에 열린 공간에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햇빛을 쬐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좀 걸으세요.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는 '아 빨리 들어가 가지고 30 분이라도 자야지.' 이게 아니라 식사를 하신 뒤에는 좀 걸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 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이제 걸으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또 저녁에 식사 후에 걷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런 생활 습관을 루틴으로 가져가서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큰 스트레스 안 받고도 내 몸이 살이 빠지는 몸으로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아이 그거 몇 번 했다고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1 년, 2 년, 3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 내 몸이 바뀌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내 몸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간헐적 단식하면서 몇 가지를 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이 엉망이 된 생활 리듬을 찾아주는 식사 방법이에요.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은 생활을 해왔죠.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대부분 들어가서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했고요. 먹기 시작했죠. 이게 생체 리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가 발명되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밤 문화가 발전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죠. 엉망진창이 됐죠. 또 손에 들려진 이 휴대폰을 갖고서 언제든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 같단 말이에요. 새벽 1 시에 갑자기 배고파 그럼 족발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엉망이 된 생활 습관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해요. 대사를 정상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정 정도 굶으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세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항노화, 그리고 건강해지는 습관이에요. 잠깐씩 굶어주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럼 현대인들이 바쁜데 어떻게 계속 굶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 중에도 굶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그래서 FMD.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루 중에도 일정 정도 시간을 굶어서 단식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고, 뭐 시간 제한 다이어트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음식 먹는 걸 시작하고 활동을 시작하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먹는 걸 멈추고 자자. 아주 간단한 이제 이론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은요, 12 대 10이에요. 12 시간은 먹고 12 시간은 굶는 겁니다. 이 굶는다는 거는요, 물은 먹을 수 있어요. 물 외에 칼로리가 없는 허브티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 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 시간을 공복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12 대 10이면은요, 아침 7 시에 식사를 시작하신 분이 저녁 7 시까지 음식을 먹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저는 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들은 밤 12 시, 또 자다가 일어나서까지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12 시간만 좀 굶어 보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리면 못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못된 삶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늘려가서 12 시간은 굶는 거를 성공하시면 간헐적 단식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2 대 12 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조금 더 그게 성공이 됐다면 조금 더 늘려가는 겁니다.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14 대 10, 공복 시간을 14 시간 하시고 10 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럼 2끼 내지 3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신다면 16 대 8, 그래서 16 시간을 굶고 8 시간을 먹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한 2끼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내가 굶는 시간을 늘리겠다 해 가지고 막 인제 8 시간만 먹겠다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공복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거지, 내가 공복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 허겁지겁 나쁜 음식을 먹거나 공복 시간을 요렇게 해 놓고서 그 간헐적 폭식이라 그러죠. 하루에 2끼 먹는 시간을 완전 폭식을 해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 해요. 그래서 12 대 10 이라도 하시면서 하루에 3 끼라도 드시면서 공복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공복 시간에 "뭐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것만 딱 지켜 주십시오.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칼로리, 탄수화물이 안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공복 시간에 허브티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이 끝난 후에 첫 끼를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을 배제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끝났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이 아주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좋은 것들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튀긴 음식, 구운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최근 연구에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제한을 딱 풀어 주고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더니 환자들한테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더라,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졌더라, 암 발생이 늘어났더라,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이렇게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내가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2 시간을 굶고 나서 '충분히 난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갈아낸 탄수화물, 그러니까 통공주가 아니라 우리가 통밀 그리고 현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미나 갈아낸 밀, 그리고 쌀도 갈아서 떡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혈당을 많이 높이잖아요. 백미, 그다음에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1 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 먹는 걸 더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점심과 저녁에 요런 빵떡면을 먹었을 때와 공복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처음에 빵떡면을 먹었을 때하고는 혈당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끝나는 이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요 시간에는요, 충분히 정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나쁜 거,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조합을 피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라면도 안 좋은데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쵸? 떡볶이도 안 좋은데 떡볶이에다가 튀김과 순대를 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 또 가중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은 데다가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엄청나게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식사 순서예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제일 처음에 야채, 채소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을 그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를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와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이제 뭐 아주 애매하다, 그냥 뭐 고기만 생각난다, 이런 분들 계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이제 차이를 좀 보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기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유 제품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죠. 얘들은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흡수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성장과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물성 단백질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먹다 보면 포화 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또 조리 과정에서 당독소를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트랜스 지방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또 식물성 단백질의 또 장단점도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기 편하고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안 높이고 포화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장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 단백질은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나는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고 극단적으로 나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 이런 비율로 해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 방법입니다. WHO가 비만을 신종 전염병으로 간주한 것이 사실인가요?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 WHO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비만이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WHO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전염병처럼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전염병과 같이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비만의 문제는 심각하다.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비만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성인 중에서 남성은요 46%가 비만이고요. 거의 반이 비만이라는 소리죠. 여성은 27%가 비만으로 나왔어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성인 남성의 거의 반수가 비만이라는 거고요. 근데 남성들을 좀 특징적으로 봤더니 성인 남성의 30대 우리 사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0대가 55.7%로 아주 높습니다. 여성들은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좀 비만도가 높아져서 70대가 넘어가면요, 39% 이상이 비만이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사회도 결국은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할 정도의 이 비만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 그냥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비만은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원인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젊은 여성분들의 피하 지방, 우리가 손에서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았을 때 잡히는 이 피하 지방은요, 보기엔 안 좋을 수 있어도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곧바로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은요, 옛날에는 그냥 거기 있는 녀석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지방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나쁜 물질이 많이 나와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 염증을 다 일으키고 몸의 여러 가지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가까운 예로 비만이 일으키는 질환을 보면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이라 그러죠. 통풍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도 일으키고요. 무거우니까 이제 하중을 버텨야 되니까 발목이나 무릎 같은데 관절염도 많이 일으키고요. 이제는 정신과 질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까지 일으킵니다. 각종 여성암이라든지 신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비만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질환을 비만이 일으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만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굶어서 살 빼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몇 달 뒤에 휴가가 있어서 비키니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굶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나쁜 대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근손실이에요. 우리가 굶으면은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옷을 입으면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굶어서 뺀 살은요, 대부분 단백질,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인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 갔다 돌아와서 또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가게 되면요, 지방이 다시 찝니다. 근육은 별로 안 찌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인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마른 비만이 유발이 되면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살 빼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살이 더욱더 찌게 되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자체가 자꾸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굶어서 살 빼는 분들은 이렇게 근손실이 일어나고 요요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살이 계속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뀐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후 운동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사 후에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식후 운동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찌는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 이게 비만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우리 혈당이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근육이 우리 몸에 혈당을 먹는 스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조금씩만 움직여줘도 혈당이 좀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걸으시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식후에 적절하게만 걸어준다면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막 무지하게 걸어오는 소리 아니에요. 식후에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조금씩 걸어주시면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후 운동은 소화기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식후의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 소모를 식후 운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 운동이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지속적인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식후에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식후 운동을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농도는 떨어지고 세로토닌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제탄수화물을 안 먹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식욕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걷는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식후에 얼마나 있다 걸을 것이냐, 식후에 얼마나 걸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저는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과격한 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후에는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셔야 돼요. 식후에 가만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밥 먹자마자 식탁에서 내려가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 잠들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의 습관들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식기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재활용도 하시고 이러다가 30분 정도가 지나서 소화기관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세요.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조금 천천히 걷는 시간을 좀 가르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속이 좀 편하다 그러면 강도를 좀 올려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고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곤증 때문에 나는 운동을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거꾸로요, 운동을 해보세요.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사 후에는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랬죠. 이 올라갈 때 식곤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나른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눈꺼풀은 감기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식곤증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또 뚝 떨어집니다. 또 이때 저혈당을 빠지면 또 졸려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들 식곤증 상당히 심하거든요. 혈당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식사 후에 걸으시잖아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더 걸으시고 조금씩 그 시간을 운동으로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식곤증이 없어지면서, 내가 식후에 자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였구나, 내 몸을 망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거꾸로 깨달을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중년분들께 추천하시는 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일 좋은 운동이 식후 걷기예요. 우리가 걷기는 특별히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변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걷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 보면 어그로로 뭐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걷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걷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운송수단이죠. 어디에서 어디를 가게 만드는 운송수단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조차 하시기 힘든 분들이 어떤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걷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걸으면은요,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이런 근육을 쓰게 되면서 혈당 수준이 안정화가 되고 조금 더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걷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걷기가 잘 되시는 분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 그러시면 빠른 속보를 걸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조깅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를 올려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걷기도 안 되시는 분인데 조깅을 한다고 나갔다가 다치시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계단 오르기는요, 몸의 밸런스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계단 오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한국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계단 오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단 오르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걷기가 충분히 잘 되고 계단 오르기를 조금 몇 층 할 수 있는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등산도 하시고 헬스클럽에 가서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고, HIIT라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막 뛰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다가 또 막 뛰다가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의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등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산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내 몸이 잘 산을 탈 수 있는 몸이 됐는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등산하시다가 사고 나는 분 너무나 많으세요. 발을 다치거나 뭐 삐끗하거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같은 거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건강 수준을 잘 확인하시고,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이런 등산 장비를 잘 갖추지 않고 하시는 운동은 거꾸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상당히 좋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도 있고, 또 아주 기분 전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이렇게 걷기부터 해서 평지에서 충분히 활동량이 되는 분들이 등산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공복 운동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공복 운동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공복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요, 지방 연소를 촉진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공복에는 제가 혈당 순위도 낮고 인슐린 순위도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제일 먼저 지방을 꺼내다가 씁니다. 그래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 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해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이것들을 잘 몸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공복 운동이 좋은 장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복에 운동을 하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면서 주로 칼로리가 타지면서 주로 지방세포가 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복 운동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거꾸로 부작용이 나시는 분도 간혹 계셔서 그래요. 마른 비만 환자들이 공복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먼저 꺼내 쓰기보다는요, 근육을 먼저 꺼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그래서 너무 마른 비만 환자들,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이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근육 손실을 만들고 지방세포가 안 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식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무리하게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적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공복 운동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빼고서는 공복 운동 적극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공복에 내가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있는데 공복 운동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조깅을 한다든지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는 제가 식후 걷기, 식후 운동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공복 운동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두 개가 상충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공복 운동이 좋냐 식후 운동이 좋냐 따지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은 이런 장점이 있다, 식후 운동은 이런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라면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을 해서 혈당 수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고요. 내가 근육이 충분하다, 그리고 아침을 굶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에 공복에 나가서 조깅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이 더 좋겠죠. 그래서 공복 운동, 식후 운동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신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내가 가능할 때 언제든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이 밝은 지도 한두 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새해 세웠던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는 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면서 하는 다이어트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내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